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토요 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김정은은 어떤 사람인가? 김수민이 같은 세대인 30대 청년 지도자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정치력을 검증해보았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이명박 재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명박 씨가 1심은 포기한 것 같다는 게 김프로의 진단입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추남수 YTN 사장이 끝내 물러나게 됐습니다. 84일간의 파업이 아니라 10년 투쟁의 승리라고 YTN 노동자들은 감격해했습니다. 박진수 노조위원장과 간밤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청덕초등학교 5학년 1반 김산입니다.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YTN 노동자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며 싸웠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도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 국민들은 좋은 나라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끝내 이겼습니다. 함께 똘똘 뭉치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도 남이 바꿔주기를 바라지 말고 함께 바꿔가요.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당연히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제 김하늘 어린이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하늘 브리핑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청덕초등학교 2학년 1반 김하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겠죠. 오직하면 이 단식 투쟁이라는 걸 선택했겠습니다.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무기한 노숙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을 조롱하고 욕하는 문자가 1000개 정도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사칭해 단식장으로 피자를 주문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10%포인트나 올라 83%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취임 1년 지지율 중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5%로 가장 앞섰고 자유한국당은 12%였습니다. 최남수 YTN 사장이 퇴진하게 됐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전체 직원의 95%가 참여하는 투표에서 절반 이상 자기를 신임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55.6%가 불신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시사평론가 김수민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멀리 구미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김수민입니다. 예, 오늘 구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저기 응암동은 어떡하고? 아, 제가 평소에 서울 은평구 북광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불광동이군요. 응암동이 아니라. 예, 제가 또 시사평론계의 공동경비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영남 지역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다 같이 망라해서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평론가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구미에도 들릅니다. 경계인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경계인이라고 어느 잡지에서 제가 시의원 시절에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그래요. 뭐 며칠 전에 그 불광동의 옥탑방에서 김용민 타도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했고요. 김용민 PD님이랑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뉴스관장이 현재 시즌2를 앞두고 휴방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민 코피 작전 겸 뉴스관장의 레짐 체인지를 바라보고 김용민 타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가 나한테 될 것 같습니까? 되면 안 되죠. 기껏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김용민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김용민도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상은. 뭐 굳이 넘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가는데 38선 그 철책선을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 1개인의 진로만 생각했을 때는 굳이 김용민을 타도할 이유는 없으나 후에 올 시사평론가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시사평론계의 대변혁을 고려한다면 적폐 김용민은 타도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뭐 듣기는 매우 불편한 것 같아요. 김수민이 뭐 나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오줌에 당이 더 많다든지 김수민이가 뭐 김용민보다 몸무게가 더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디 내세울 게 있다고 감히 저의 아성을 이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몸무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뒤지지만 싸가지는 제가 훨씬 없기 때문에 이걸 또 강점으로 살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실상을 좀 잘 파악하시는군요. 싸가지 없다는 거. 네, 잘 파악할 뿐더러 그것을 역으로 무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문종혁이가 조심하라고 이야기 전해달라고 합니다. 왜 제가 조심해야 되죠? 김용민 PD님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무 나댄다고 김수민 언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걔가 손금을 보거든. 예, 제가 냄비 좀 팔아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오. 문정혁 씨, 좀 봐주시오. 중상. 네, 그렇습니다. 냄비 산다고 하면 바로 갑에서 을이 됩니다. 우리 종혁이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에 참 신선한 충격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쯤에서 이제 김정은은 어떤 지도자인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 나쁜 놈이라고 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특히 뭐 평창 동계올림픽
기점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했고 그렇다면 사람이 달라진 건가 혹은 뭐 위장으로 표변한 건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좀 배회하는 것이 한국 사회 현재 분위기가 될 텐데 제 나름대로 짚어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예. 중요합니다. 그건. 네, 김정은 위원장이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예. 제가 1982년생이니까 뭐 비슷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김정은이면은 김수민은 저 서태지군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가 74년생이고 서태지가 72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대적으로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사평론계의 김정은입니다. 그럼 제가 시사평론계 서태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꼬이는 것 같은데요. 김용민 씨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아닙니다.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서태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안티테제, 반공주의적 입장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너무 과도하게 몰입을 하면 헷갈려 버려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헐뜯으면서 삼불 반대를 반대한다는가 하여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무현 정부 정책은 삼불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삼불 반대라고 인식을 한 나머지 삼불을 옹호하는 그런 실수를 중앙일보가 한번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넘어갔는데 우리 김수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군요. 네, 저는 또 그런 걸 보면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놀려서 몇 대 맞았습니까? 맞은 적은 없어요. 맞은 적은 제가 없어요. 참 행운아, 풍운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7대 맞은 것 같습니다. 까불다가. 네. 그렇게 맞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더 삐딱해지신 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듣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너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제가 또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작년에 좀 특이한 영화가 2개 있었어요.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인데 하나는 VIP라는 영화였고 하나는 강철비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왜 특이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VIP라는 영화 작년 8월에 개봉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악역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층 자제인데 거의 사이코패스고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사람을 북에서 비호하는 인물이 바로 장성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장성택이 직접 배우로서 등장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장성택이 북의 어떤 악의 화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악역이 계속 비호를 받다가 결국 운명이 꺾이는 계기가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그 악역도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설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장성택이 김정은보다 더 나쁘다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이 영화가 김정은을 좀 이렇게 두둔하는 것인가라는 이건 물론 이제 영화에 직접 나오는 설정은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세간에 그 당시 알려졌듯이 장성택은 그래도 뭐 좀 개방파고 그래도 또 김정은의 집안 어른인데 김정은이 참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인식과는 조금 달랐던 적어도 한쪽을 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절대 악이고 이제 장성택은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조금 독특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개봉을 했었던 강철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배우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러를 당해서 바로 쓰러집니다. 그게 초반에. 그래서 뭐 지금은 개봉된 지 오래돼서 영화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절한 채로 남한으로 오게 되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북에서 얼떨결에 넘어온 정우성과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이 북에서 온 일행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남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으로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의 흐름인데요. 부상당한 김정은이 내려온 것은 도피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에 실린 채로
주인공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북한에서. 예. 근데 그 주인공은 이제 쿠데타에 대비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방문 때 주변에 잠복을 해 있다가 갑작스러운 테러를 만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개성공단이 이제 뚫려 있는 길이 남한으로 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겨우겨우 이제 도망을 치고 남한 내에서도 이제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뭐 김정은이 아주 나쁜 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 또 남한에서도 결국에 그의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북한에 넘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조금 더 평화적인 그런 나라들이 찾아온다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영화를 봤을 때는 좀 김정은을 거대 악으로 묘사하는 그런 흐름은 전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좀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었는데 왜 제가 그 영화에 더 주목을 하게 됐냐면 저도 예전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물론 제1차 북핵 실험을 하긴 했으나 나름대로 협상용의 성격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아니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제 계속 호전적으로 달리는 것 같고 북한이 그러면은 김정남이라고 하는 온건파 개방파가 꺾이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강경파 호전파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이제 3대 세습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저도 또 기억이 나는 게 언제였던가 그 김재현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이 맘마이스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도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분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김재현 전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대학교 때도 뭐 통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보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북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인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멀리 느껴지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교류했었던 소위 NL 계열 활동가 분들도 그 당시에 저하고 논쟁이 가끔씩은 붙어요. 저는 어쨌든 북한 세습은 잘못된 거 아니냐, 독재 체제 아니냐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분들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아들이라서 세습받은 게 아니다. 나름대로의 그 내부에서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역량이 있어서 2대 지도자가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뭐였냐면 그럼 3대 세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옳았는지가 드러날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30이 넘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NL 활동했었던 선배나 동료들 다시 만나서 들어보면 2010년, 11년 그때 기억에 대해서 좀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연평도 포격도 있었지만 3대 세습은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노선을 바꾼 분도 여럿 계시고요. 그리고 통일운동을 계속 하시거나 또 NL이라는 노선을 유지하신 분들도 이상하게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통일운동보다는 오히려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활동들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김정은 3대 세습은 여러 세력에게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북과 남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 또 태도가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해서 한동안 저도 굉장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7년 1월이었었는데요. 북한은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판을 한 셈인데요.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곰곰이 좀 짚어봤는데 2016년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9%의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00년도 이후에 북한 경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더 알려지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을 하고 나서 경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북한 경제가 옛날에 뭐 고난의 행군 때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굉장히 궁핍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티가 날 정도로 좀 나아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경제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왜
스스로를 비판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2016년도 가을에 불타올랐던 촛불, 그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촛불 전국이 한창일 때 북한에서도 갑자기 이제 뭐 제 5차 핵실험을 했었던 때고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박근혜 탄핵 정국이 되니까 북한도 좀 잠잠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북한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남한에서 인민들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뭐 그쪽 표현에 따르면 괴뢰도당, 반역자들이 타도가 돼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민중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그 걱정하는 김정은에게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주문했던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김정은도 인민을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무모하게 나라를 말아먹을 짓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2017년 1월에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 신년사에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모실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하게 해드려야 할 텐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 보면은 저도 사실 얼마 전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어요. 네. 그리고 2017년 5월 초, 그러니까 딱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영리한 녀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과연 진위가 뭐냐, 뭐 비꼬는 거냐, 여러 가지 설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그 말 그대로 영리한 녀석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까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직전인 2017년 4월은 안보위기설로 계속 들끓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거의 일촉즉발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높게 평가를 한 건데요. 4월 15일이 이제 북한의 태양절, 김일성 생일로 되어 있고 이 당시에 핵실험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강하게 만류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그나마 취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건군절이 원래는 4월 25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2월 8일에 했지만 4월 25일에 김일성이 빨치산 부대 창설한 날짜를 기념해서 건군절로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 건군절 때도 어마어마하게 또 무력 시위 비슷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갓 빠져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한 녀석이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리한 녀석이라고 했을 때 김정은이 저러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이 혹시 어떠한 것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짚어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그 힌트는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작년에 국회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북한을 규탄하는 발언에 많은 분량을 할애를 했고 정의당에서는 그 당시에 반공 강연을 듣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비판 논평까지 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는 연설문에서 이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당신, 그러니까 김정은을 얘기하는데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린 낙원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낙원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이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고무 찬양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파격 발언인지는 이 발언을 만약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상상해 보시면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너네 북한은 다 틀려먹은 나라니까 너부터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꿈꾸던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아니지 않냐 지금, 그거를 상기시킨 맞춤형 메시지인 것이고, 그렇다면 김일성이 구상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김일성의 유후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트럼프도 그 당시 연설에서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영리한 녀석이라고 했던 것은 네가 지금 핵실험하고 도발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핵을 진짜로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을 트럼프 나름대로 김정은의 의중을 꿰뚫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유출을 해서 장성택, 김정남이 왜 권좌에서 밀려나고 김정은이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장성택, 김정남 이 사람들은 친중파고요. 또 어떤 개방에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좀 방만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장성택, 김정남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걸 협상으로 해서 비핵화로 갈 건지 이거는 전략적 애매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모호성을 넘어선 애매성이죠. 양극단의 상반된 카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이러한 전략을 펼 수 있는가. 뻔히 개방파이고 친중파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예. 그리고 주간 경향에서도 특종 보도를 하지만 유럽 코리아 대단을 통해서 박근혜하고도 연결이 됐었다라는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 또 그 보도가 작년에 추가로 터졌을 때 그 직후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글쎄요, 김정남 암살이 과연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김정일이 죽기 전에 지켜봐서 어떻게 되면 제거해버려라 라고 스탠딩 오더 형식으로 내린 유언인 것인지 저는 조금 두 가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성택이나 김정남이 죽은 이후에 김정은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취한 듯한 태도로 공식석상에 나타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차마 김정은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김정일이 미리 꿰뚫고 그리고 김정일이 예전에 건강 문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장성택이나 김정남이 했던 정치 행위들을 나중에 깨어나서 보고 난 다음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우리 공화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는 김정은으로 하고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르죠. 또 이 전체주의의 절대 권력인 것이고 예전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히게 해서 죽게 했듯이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또 김정남이 사실상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밀려나서 이제 뭐 돌아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또 많이 있죠. 예. 그리고 한국에도 뭐 정치권에서 김정남을 망명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사실이고 뭐 박근혜가 탄핵 위기에 있을 때도 모 친박 정치인이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뭐 김정남의 망명을 타진했다 이런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정남의 존재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썩 좋았던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진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비핵화도 하고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라고 여겨져 버리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외교라든가 이쪽에서 전략으로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카드로 스위스 유학파이자 김일성 코스프레를 하는 이 상반된 조건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또 나름대로 경제 발전의 어떤 의지가 있는데 때마침 또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작년엔 또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에서 놔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6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상징적인 9월 9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일단 있었다는 것. 그것이라든가 계속해서 좀 바쁘게 ICBM을 쏘는 모습들이 빨리 마무리를 짓고 비핵화로 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이 2018년 신년사에 드러났죠. 2018년 신년사에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뭐 이런 발언이. 이거 똑같아. 이건 괜찮았어. 제가 그래요. 이걸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정세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부랴부랴 연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신년사도 말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신년사를 또 2017년 신년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2018년 신년사를 또 꼼꼼히 읽어보게 됐거든요. 또 참고로 제가 신년사를 읽어보는 이유가 있는데 2007년도 북한 신년사에서 제가
농업, 경공업에 무게가 실린 걸 보고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틈틈이 조금씩 만났던 분들은 대북 관련해서 뭐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은 노무현 정부가 썩 남북 정상회담에 의지가 없어 보이고 안 할 것 같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게 될 거라고 그나마 예측을 적중시켰던 거는 신년사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읽어봤기 때문에 네, 북한이 신년사를 좀 거짓으로 뭐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결국에 온갖 쏟아내는 말들보다 신년사를 힌트로 보면 본심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신년사 앞부분은 뭐 무기 개발에 대한 자화자찬이었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는데 후반부는 경공업, 수산업, 농업, 금속공업이라든가 화학, 전력 온갖 산업을 다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쇼미더머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로 읽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짐작을 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믿어야 합니까? 저는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언제 어느 방송에서? 제가 여러 방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라든가 또 제가 제주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라든가 여기서 김정은 신년사의 의미나 또 작년도 트럼프 국회연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다시 듣기가 안 됩니다. 다시 듣기가 안 돼요. 아니요. 팟캐스트로 올라와 있을 테고요. SBS 시사전망대에서 제가 트럼프 연설,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연설에 대해서 제가 해설했을 때 SBS의 그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준 앵커께서 저를 굉장히 이제 경이로운 시선으로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구나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라디오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아니, 그 김성준 앵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같이 SBS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카운팅하고 또 다시 확인할 테니까 한번 예측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예측하죠? 뭐든 예측해봐. 그래 놓고 내가 몇 달 뒤에 검증해 볼 테니까. 그냥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저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남아 있고, 제가 참 김성준 앵커와 김용민 PD를 견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성준 앵커는 이제 저보다 한 28살 정도 많으신데요. 이분은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대단하다 싶으면 이제 칭찬하시는데, 김용민 관장은 증거를 대봐! 앞으로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참 이게 인간 됨됨이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김성준 앵커가 속으로 좆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음해를 하시는군요. 이 새끼 까불고 있네. 속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김성준 앵커한테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남아있는 얘기들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경제 발전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됐고 그게 신년사에서 원래 이미 드러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 집중하는 그런 신노선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이거는 그냥 수식이에요. 포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도 다 뭘 할 때 항상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딱히 사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하는 쪽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거나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제일주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김일성 쪽에서 다른 라이벌들을 제거하면서 경공업과 농업 중심의 노선들을 밟으면서 경제와 국방의 병진 노선, 중공업 위주로 이렇게 노선을 짜왔었고 그 병진 노선의 극단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이 떨어져 나간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거의 북한이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경제 제일주의까지 왔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지난 행적들을 돌아봤을 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목적은 일관되게
체제의 부흥이었던 것이죠. 그 부흥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부흥까지를 포함해서 더 좋은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는 맞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핵실험에 대해서 평가는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핵도 핵 보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었다. 그리고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유훈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일단 핵 문제가 사라져가면서 김정은 정권을 헐뜯을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줄고 있는데, 일각에서 인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제가 뭐 이름을 굳이 기억할 이유는 없겠지만 페이스북에서 꽤 많이 보수적인 청년 사이에서 공유가 된 글을 읽었는데, 김정은이 뭐 좋아 보이냐 이런 투로 쓴 글이었고. 이화여 대생이 쓴 거라고 하죠? 아, 보셨군요. 예. 네, 제가 그 필자까지는 곰곰이 보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인권적인 기준을 갖고 비판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거꾸로 좀 얘기를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다면, 예. 김정은이 민주주의 사회였던 북한을 독재로 만든 사람이었나요? 그것은 아니죠. 예, 원래 그 체제는 독재 체제였던 것이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 독재를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해제해 나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처럼 민주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독재로 만든 그런 사례라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참작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이 핵을 갖기로 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그 전에도 컸었고 이후에도 환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미국 쪽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가 절대 다수로 나온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북한을 못 믿어서, 쟤는 나쁜 놈들이라서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관측한 것은 이런 걸 거예요. 나라도 그 우여곡절 끝에 핵을 가졌으면 포기 안 해, 이런 것일 텐니다. 그런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그것을 포기하기로 일단은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 결단의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핵탄두를 보유해놓고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핵화까지 이것이 무리 없이 진전이 돼서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고의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 이런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뭐 리비아, 그리고 요즘 흔들리고 있는 이란 핵 합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까지 개발을 해놓고 평화롭게 폐기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가장 역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또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뭐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때로는 선제 타격의 가능성까지 암시를 하고 이러면은 북한의 인권이 나아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그래서 나아진 사례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막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게 되고, 공개 처형 장면이 또 외국인들의 시선에 포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고 부정적으로 국제사회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라도 그런 비인도적인 조치들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혁 개방이 되면은 또 거기에 맞는 제도들 생겨나야 되고, 그 제도들이 이제 역시나 시장 경제적인 요소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예전에 어떤 북한식 집단주의에서 통용되었던 가치관, 인간관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가 발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민주화하고 또 인권을 신장시키는 거 당연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단순히 김정은 나쁜 놈, 김정은은 독재자, 그래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점들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좀 김정은에 대해서 균형 잡힌 평가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소식이 김정은이 중국 모델보다는 베트남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크기라든가 경제 규모, 국제적 위상들을 봤을 때 중국보다 베트남을 참고하는 것이 북한의 더 현명한 처사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북한과 정말 닮아 있는 부분이 베트남은 중국과는 달리 중앙 권력이 처음부터 개혁 개방을 주도한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베트남은 중앙 계획 바깥에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시장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그것에 조응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이 베트남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북한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북한에 최근에 계속 형성되었던 장마당 경제라는 것도 처음부터 북한의 어떤 권력층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개혁 개방을 조금씩 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북한의 또 제도들이 설계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모델을 더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또 식견이 돋보이는 그런 대목일 테고 그리고 그걸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베트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쪽으로도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또 외교적인 활로를 넓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동아시아의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 절묘한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그 사람이 독재자이고 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라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더 나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갖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좋습니까? 김용민이 좋습니까? 요즘 들어서 생각은 김정은이 더 좋습니다. 고무찬양죄입니다. 김용민보다 좋은 게 고무찬양이 됩니까? 이것은 김용민 씨가 이제 굴욕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했냐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문인 것이죠. 김정은이 좋으냐 김용민이 좋으냐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지지고 볶는 사람이 더 싫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게 또 인지상정인지라 김용민 좋습니까? 미워합니다. 이완영입니다. 네,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완영보다는 트럼프가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자, 이완영하고 김용민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이러면 진짜 이완영 의원의 절대 굴욕인데 김용민이 더 낫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럼 이제 김용민, 이완영, 트럼프, 김정은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완영 의원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에 굳이 답을 해드렸냐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행각이 니들 지금 날 욕하고 있는데 내가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야? 라고 묻고 있는 셈이거든요. 거봐, 내 지금 그걸 풍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풍자하는 걸 제가 용케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을 굳이 극적인 흐름을 위해서 해드린 건데 사실은 솔직히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김정은이랑 홍준표 이렇게 둘이서 대선 결선 투표에 붙으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홍준표를 찍을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노동당, 자유한국당 굳이 따지면 당연히 계속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나마 이제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민주 체제 하에 있었던 쪽을 더 선호할 수 있겠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본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 흐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독재 체제가 없던 것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있던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 흐름에 맞지 않는 역행하고 퇴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가 많은 사람들로서도 더 싫게 보일 겁니다. 더 싫게 보이게 계속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한국 사회에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본인들 죽는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김정은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예측하는 것마다 다 맞네요.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예측 이거는 다 감춘다든지 은닉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맞힌 거를 말씀을 드린 거지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절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김용민이 아닙니다.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 그 말을 지금 처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김수민이 예측한 건 다 맞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김용민 씨야말로 자기 맞힌 것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항상 그것도 한번 맞히실 때마다 아주 크게 뻐기시지 않습니까? 그거 굳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고 요즘 제가 아주 무척 행복합니다. 뉴스 관장을 안 하니까 아주 엔돌핀이 샘솟고 있어요. 저도 모처럼 만에 나가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런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뭐 또 다시 스트레스가 쌓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여간 그날까지 좀 더 우리가 원기를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트럼프랑 김정은도 정상회담을 하는데 저희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 판문점이란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회동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떻게 몸이 아프신 건 다 나으셨고. 뭐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데요. 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요. 한반도에 환절기가 왔습니다. 냉전에서 이제 봄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렸어요. 우리 김프로가. 예.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인후염이라는 거를 걸려봤는데, 예. 그냥 저는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가서 뭐 약 받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인후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이거 뭐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5 넘어서 40을
언저리에 두고 걸리는 이제는 젊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예, 이 연식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제 80 가까운 나이가 된 MB가 감옥에 갔습니다. 자, 사실은 나머지 인생을 전부 다 감옥에서 보낼 수는 없을 텐데 MB 왜 이렇게 재판에 무성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너무 오래된 일 같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MB 재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MB가 재판에 뭐 예상대로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MB 재판이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공판 준비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재판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뭐 재판의 쟁점이라든지 뭐 재판 순서, 뭐 증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먼저 쭉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검사 측에서는 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러요러한 것들 쟁점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럼 변호인 측에서는 뭐 검찰 측이 요렇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뭐 재판을 어떻게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판사가 중간에서 심판을 보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증거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요이 땅 하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쟁점을 준비하는 거여서 이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안 나와도 돼요. 뭐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MB는 안 나왔습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 변호인들만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당사자들은 나오면 이제 언론의 조명만 받게 되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시콜콜하게 그런 행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대로 MB는 이제 안 나왔죠. 한마디로 나가면 쪽팔리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뭐 나오지 않았고요. 12일 날 한 번 더 이제 준비 기일을 갖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사안도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돼서 뭐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재판을 진행할 텐데 강훈 변호사가 얘기한 걸로는 첫 재판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재판정에 등장하는 MB의 모습은 이제 그때 첫 재판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관심이 1심 재판장이 바로 정계선 부장판사인데, 네. 정계선 부장판사가 1심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어떤 법조인이 그런 말 하더군요. MB 좆됐다. 예. 그렇죠. 왜 그래요?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를 그러면 좀 봐야 될 텐데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MB 재판이 지금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건 배당 자체는 컴퓨터 배당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 추첨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밝혔단 말이에요.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제 여성 판사입니다. 1969년생이고 고향은 강원도 양양 출신인데 충주여고를 졸업한 걸 보니까 아마 출생은 강원도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기수로는 27기거든요. 1995년도에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아주 재원입니다. 엄정화 씨도 69년생이고 강원도 출신인 걸 보니까 엄정화 또래의 판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외를 본인이 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다 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석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서 찾아가서 당연히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꿋꿋하게 이제 이렇게 수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화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당시 인터뷰가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MB가 좆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왜 그러는지가 대충 이제 보일 텐데 그때 당시에 1995년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었다. 그리고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법조를 비판할 때, 그러니까 막말 판사들 나와가지고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쉽게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곱게 커가지고 판사 되신 분들이 막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할 때 바깥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한 인터뷰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망이 좀 두터운 분이에요. 그리고 소탈하기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 내에서 조선일보가 한참 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좀 보수지들이 한참 공격했던 판사들 모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거든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좌빨 판사다. 뭐 이런 사람들 낙인 찍을 때 보통 썼던 우리법 연구회. 여기에 이제 소속된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원칙대로 재판하기 유명한 뭐 이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언론에 관심을 받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지만 예. 그냥 아름아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원칙대로 하기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MB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형사 27부가 어떤 사건을 하고 있느냐. 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전병헌 씨도 여기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면 이분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 그냥 원칙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MB 쪽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뭐 그 변호사들에게 말을 전해드린 MB나 꽤나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은 지금 공판 준비 기일 이 시점부터 포기했다는 인상을 받네요. 지금 뭐 어쨌든 안 나오니까 일단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횡령하고 뇌물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혐의도 전부 16개나 되는데 기소한 내용 자체를 몰랐다 아니면 사실관계를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한 것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하여튼 전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가장 큰 부분이 349억 원 횡령한 건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 전부를 다 그냥 부인하고 있고요. 111억 원인 뇌물 혐의 이것도 뭐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쓴 거. 요거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지만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전부 적용된 혐의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요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MB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금 MB 재판 전략은 전면 부인. 그래서 1심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부는 2심 가서 건다. 이런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 뭐 큰 틀에서는 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1심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을 거는 받고 뭐 형량을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거는 아니고 일단 뭐 인정을 하나 안 하나 중형이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다 부인하고 보자. 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까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전략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부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략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 딱 하나만 읽히는데 최대한 하여튼 길게 끌어가지고
구속 만기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한번 시끄럽게 만들어보자라는 속셈은 조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혐의도 많고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 이렇게 재판부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인 쪽에서 이제 펄쩍 뛰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변호인 수가 뭐 충분하지도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주 2회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사실 주 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방어권 차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재판이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조금 있었지만 이거는 일단 뭐 MB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는 게 본인들도 재판부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일주일에 한 3번씩만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뭐 일주일에 3번 재판하는 거야 재판부가 그렇게 정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다스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부터 가리지 말고 비교적 혐의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뭐 국정원 특활비 뭐 이런 것부터 조금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실소유주에 따라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어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걸 뒤로 미루자는 얘기는 최대한 앞에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뒤로 가면 어차피 복잡해가지고 계속 더 늘어날 거니까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구속만기 시한 6개월 넘겨서 어떻게 한번 나와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가 이 MB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건의 핵심의 시작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거를 뒤로 밀어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게 다스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뺐었는가 그게 쭉 일관되게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 다스 재판과 관련된 거를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와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했는가 그리고 그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재판비를 위해서 삼성을 어떻게 끌어들였는가 이런 게 쭉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밀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건 검찰 말이 맞으니까 재판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보면 재판부는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MB 쪽 변호사들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최대한 한번 느려가지고 좀 길게 끌어보자라는 거 말고는 전략이라는 게 따로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예, 아주 단순하네요. 변호인의 그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럼요.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딱히 없거든요. 아니, 그 싼 변호사 써도 되겠네. 뭐 국선 변호인들 요즘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렇게 비싼 변호인을 쓸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변호인들을 쓰기는 했는데 그분들 돈을 다 주실지는 또 봐야죠. 나중에 또 반띵 정신으로 또. 그렇죠. 나중에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MB가 구속돼서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자원외교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수사도 시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MB 재판이 잘못 진행이 돼가지고 예정보다 질질 길게 늘어나다가 뭐 MB가 중간에 이제 구속 만기 끝나가지고 뭐 나와서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막 정치적으로 자기가 보복을 당했다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좀 잘못되게 나오면 그러면 이후에 이걸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막 가지고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그런 큰 게이트급 사건들이
수사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맞닥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계선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 27부에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란다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뭐 2, 3주 만에 막 130억 가까이 모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예. 처음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감옥 갔고 일단락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복잡한 법리에서 변호인이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되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뭐 MB가 다스를 실소유해가지고 거기서 비자금 빼먹고 뭐 이랬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알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뺑땅 치면서 이렇게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자금 쓰고 뭐 이렇게 입지를 다진 건데 이거 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의 뭐 여러 자원 또 세금 이런 거를 막 뭉청뭉청 자기 맘대로 막 쓰면서 이걸 혹시라도 부정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고 잘못된 비용들을 다시 환수하고 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관심을 끝내면 안 되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있기는 또 사실 쉽지 않으니까, 뭐, 김용민 브리핑을 위시로 해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들을 최대한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가,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MB 재판과 관련해가지고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뭐 이런 의지만이라도, 뭐, 때마다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MB가 숨겨둔 돈 상당액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건데, MB 구속으로 그거 이제 안 받아도 됩니까? 환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전액 환수가 되는 그날까지 MB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민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네. 조현민에 대해서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검찰 가서 기각됐어요. 네.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죠. 검찰이 이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청구를 안 한 것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기자들이 뭐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청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요 사안은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세요 이렇게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도대체 왜 불구속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 뭐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 나오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현민 씨가 주거가 일정하니까 어디 도망가기는 좀 힘들고 이미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뭐 회의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일부는 이제 녹음 파일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증거관계는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된 걸로 보이고 주거도 명확하고 뭐 사안 자체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발부가 되겠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물컵건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워낙 뉴스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를 감췄다더라, 뭘 뭐 비행기 통해 가지고 갖다 먹었다더라, 막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막 한 사람들 영장을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광고 대행사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제대로 못 해왔다고 이제 막 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다가 회의 중간에 이제 회의 그만해 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 요거 가지고만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혐의가 뭐가 될 거냐? 사실 물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회의 중간에 깽판을 치고는 이제 회의를 못하게 했으니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뺨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밀쳤다거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바로 폭행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을 뿌린 것이 폭행이 되느냐? 그럼 물을
정확하게 왜 그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물 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뿌린 거냐. 근데, 이 변호인 측에서 참 전략을 잘 세웠다 싶은 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져가지고 물이 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누가 봐도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는데 물이 튀었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녹음 파일은 있지만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는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뿌리는 장면이 많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폭행 혐의로도 아마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물이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쪽 주장하기로는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 없는데 컵을 확 던졌는데 물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맞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맞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물을 뿌렸어요 해도 주장한 사람이 저쪽에서 조금 억하심정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냥 던졌는데 물이 튄 거예요 라고 하면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폭행 혐의가 적용되기는 직접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하나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업무 방해 혐의라는 거는 사실 회의의 주재자가 누구냐 이거는 광고 대행사를 데려다 놓고 하청을 준 업체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회의를 주재한 조현민 전무가 막 소리 지르다가 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회의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광고 대행사 회의에 조현민이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막 회의하고 있는 거를 막 깽판 치고는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업무방해가 될 텐데 혹은 조현민 전무의 업무가 아닌 다른 뭐 사람의 그 회의 장소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라면 업무방해가 명확하게 되지만 이거는 조현민 전무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회의 확 이제 해놓고 그냥 나간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업무 방해, 누구의 업무를 방해? 이거 내 업무인데? 그건 내 업무를 내가 그만한 거지. 이걸 어떻게 방해한 거냐라고 하면 법리적으로도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폭행죄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 조금 시비가 있어가지고 김프로가 김용민 씨한테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가지고 경찰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갔는데 김프로가 워낙 이제 마음이 넓으니까 뭐 김용민 원래 성격 더러운 거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 사람 뭐 그냥 불쌍하니까 제가 그냥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용민의 죄가 나빠가지고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김프로의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반의사를 보이면 그거를 이제 벌할 수는 없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지금 2명으로 특정이 돼 있는데 두 사람 다 경찰에 밝히기를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업무방해 혐의만 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주재자가 조현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 자체도 가가지고 약간 뭐 중한 처벌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속영장까지 친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봐야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재판에 넘기는 거 자체는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하기는 좀 이 사안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국민적으로 워낙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불구속 수사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이제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영장도 안 치면 그러면 경찰 니네들 뭐 하는 거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막 또 경찰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세게 쇼잉을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보고 검찰이 이거는 뭐 그럴 사안은 아니니까 그냥 불구속 수사하세요라고 지휘를 받으면 뭐 책임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욕을 혹시 먹게 되더라도 검찰이 먹게 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 그 위험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한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냥 검찰이 좀 워워하고 경찰은 좀 세게 요구하는 뭐 모습을 좀 보이고 뭐 요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조현민, 조현아 그리고 이명희 이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다른 이제 사안들이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압수수색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 포탈 혐의, 뭐 밀수 혐의 이런 걸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혐의는 이제 매우 중하죠. 세금 포탈액이 또 크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이런 중앙행정부처들에는 줄여서 이제 특사경이라 그러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의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가지고는 관세청에서 따로 강제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이제 있거든요. 권한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고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특사경의 경우에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세청 같은 뭐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뭐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런 기관들의 검사들이 다 이렇게 한두 명씩 파견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률적인 뭐 지휘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있고 또 특사경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요게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업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요거를 검찰로 송치를 해가지고 검찰 단계에서 이제 법원에다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뭐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 사안이 좀 중하다. 이게 좀 중하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사의 방향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폭행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만 계속해서 뭐 터져나오고 있는 제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비리가 차곡차곡 계속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 씨 일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은 조금 지나기는 하겠지만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범죄 혐의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한번 조금 지켜보면 진행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명불허 전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먼저 원내대표.
지난 겨울 김영철 조선통일전선 부장 박람을 반대하며 통일대교에서 일방농성을 벌일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디어몽고 녹취에서 발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열한 행위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아무런 요기도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서 길도 때우지 못하고 용변도 보지 못하는 이 안담하고 참담한 상황을 음식물 발인 맞춰도 이렇게 중단된 채 아니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국적인 행동을 탄압하는 이 정권은 어느 나라 정권입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용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길을 펴주십시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 말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거라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극도로 묻어나는데 지난 월요일 김용민 파일 작년 19대 대선 TV 토론회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주적 논란을 제기하고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토론. 지금 안보 위기인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 안보 위기에 책임이 있는 거겠죠. DJ 노무현 10년 북에 수십억 달러 퍼준 거 그것 때문에 핵개발 자금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가. 10년을 통치한 정권이 10년을 또 같이 해온 정당이 그 앞에 정권 탓합니까?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될 만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세겠습니까? 안보,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 확고한 소신을 가진 문재인 후보. 끝내 대통령에 당선되고 1년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종전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간 드루킹 건으로 군부를 지펴왔던 한국당. 이제 정상회담이 끝났으니 드루킹 문제에 다시 집중하자고 집회를 열고 김성태 원내대표. 엊그저께 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를 흘렸던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끝이 난 만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나 벌려놓고 이 모든 의혹과 비리를 어물쩍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들을 이대로 무마해려 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 정상회담에 가려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를 섭섭하게 했던 것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제1야당을 쏙 빼고 자기들끼리 평양냉면을 먹은 것.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파주 만찬장에 불러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은 잊혀진
계절로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옥류관 팽정냉면과 드루킹 댓글 조작을 맞받고 계시겠습니까? 단단히 돌아진 김성태 대표.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은 없다며 큰소리. 김정은에게 아양을 뿌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쇼통, 그 절실하다는 초경, 개헌, 국민투표법 다 어디로 갔습니다. 앞말과 뒷말이 다른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6.13 성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또 다른 주인공, 바로 홍준표 당대표. 10년 전과 오늘의 달라진 남북대화에 대한 견해. 지난 목요일 김용민 파이.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핵 폐기가 없는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에 불과하다. 절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합의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의 다름 아닙니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비롯한 군사 훈련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도 성과이기보단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미국의 핵 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핵 포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적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독재자가 한 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오고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가 될란가 모르겠다. 자신에게 쏠리는 비판을 모두 정치적 행위로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와서는 당내 극히 일부 남아있는 잠박들도 나와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직후의 연설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며 남북의 상생과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국회가 나서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야 대표로 구성된 이 기구를 통해 남북 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합시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경상도는 고향이자 방패. 왜냐고? 지난 금요일 김용민 파이. 김용민 파이. 작년 대선 5월 2일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 유세차에 올라 처갓집 이야기를 꺼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장인어른이 고시생 신분이던 자신과 딸의 결혼을 반대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며칠 못 오겠어요. 근데 장로만 와서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회하고 갈랐으면 내가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랬어. 결혼을 반대한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홍준표 후보 측의 해명. 홍준표 후보는 경상도에서 장인을 친근하게 영감탱이로 부르기도 한다며 이뿐 아닌데 전북 부안 줄포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내를 두고 줄포 촌년이 출세했다고 거듭 밝히고 작년 9월 줄포 촌년이 출세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줄포 촌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촌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촌놈 타령으로 맞받아치고 우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데 그 고향에 가서 줄포 촌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여성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청년 촌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남성 비하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상도 말투가 좀 투박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발언에 반발한 민중당 당원들이 벌이는 항의 시위를 보고는 민중당에서 창원에 빨개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 대부분 두들겨 해버리고 싶은데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점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이때도 경상도 문화 탓. 그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못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홍갱이라고 명하겠습니다. 홍준표식 빨갱이 줄여서 홍갱이라고 명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빨갱이보다 홍갱이가 더 문제입니다. 홍갱이는 정말 대한민국의 바퀴벌레입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토요 초대석 토요일에 만나봐요. 최남수 YTN 사장이 내부 불신임을 받아 임기 중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정규직 사원 653명을 대상으로 최남수 사장 신임 여부를 묻는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중 1명을 제외하고 6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수의 55.6%인 363명이 최남수 사장을 불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관련 투표 규정에 따르면 재적 인원 9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개표하고 개표 결과 재적 과반이 불신임할 경우 사장은 즉각 사임해야 합니다. 최남수 사장은 어젯밤 늦게 입장을 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YTN의 재도약을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이 과제 또한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2017년 12월 취임한 최남수 사장은 임기 3년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언론사 대표가 재임 기간 중 신임 투표에서 사원들의 뜻을 얻지 못해 중도 퇴진한 일은 한국 언론사에서 거의 선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언론노조 YTN 박진수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녹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수 지부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우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YTN 정상화,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는데, 우선, 오늘의 투표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퍼센테이지는 55대 한 44.10% 이상이고요. 예, 예. 사실 어려운 최남 사장은 선심 공약을 쓰는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한 네. 굉장히 큰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궁금한 게요. 최남수 사장이 자신이 이길 줄 알고 이 카드를 내밀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카드를 제시한 겁니까? 이길 줄 알고 이 카드를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파업 상황에 저희가 이제 생방송 필수 인력도 있고 결국에 저희 내부 구조상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조합원들은 최남수 사장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상식이라는 판단의 요구 그리고 정의까지는 갈 수 없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 최남수 사장을 퇴진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해직 9년 또 거듭된 파업과 징계, 합의와 파기 여기에 맞선 84일 동안의 전면 파업. 참 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들의 이 투쟁은 이게 84일이 아니라 거의 10년의 투쟁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10년의 투쟁을 승리로 끝낸 조합원들의 반응은 또 좀 어떻게 파악되고 계십니까? 사실 감격스러운데요. 네. 오늘 하루가 사실 10년 같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0년에 계속 요구했던 그 공정방송의 요구, 네. YTN 정상화 요구, 이건 곧 언론 정상화 요구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예.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항상 무릎 꿇었던 그 상황에서 예. 처음으로 우리의 요구 그리고 상식의 요구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언론 상황에서도 이 사회나 외부의 힘 없이 오로지 그 구성원이 반대하는 힘으로 구성원의 결정으로 사장이 퇴진한 건 하나의 큰 족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격스러워하고요. 너무 기뻐합니다. 예. 앞으로 할 일도 많지만. 예. 아이고 10년의 투쟁이 이렇게 승리로 귀결될 줄은 이길 거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너무 놀랍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감격스럽습니다. 자, 박진수 지부장님, 이제 YTN 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감격스러운 것도 있지만 YTN이 이런 문제까지 오기까지는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안일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KBS나 MBC 공영정서 정상화에 앞서서 YTN이 출발을 했지만 결국 구성원의 동의 그리고 시청자의 몫에 판단을 못 구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 선임 절차가 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 내에 구체제, 적폐 세력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남수 사장을 비호했던 세력도 많고, 심지어 최남수 씨가 이제 알박기 한 인사들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YTN 정상화가 앞으로 가느냐, 후퇴가느냐 그 차이일 것인데요. 지금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열기나 YTN 정상화의 그 절실함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웅 YTN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호성 YTN 라디오 상무 이분들은 어떻게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래 그 최남수 사장의 원래 합의 내용대로 한다면 김호성 상무는 진작에 지금 사퇴를 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지금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맡고 있어요. 예. 심지어 라디오의 최고 결정권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최남수 사장이. 그래서 그 최남수 사장의 알박기의 문제인데요. 최남수 사장을 비호했던 김호성 그 상무 그리고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 브로커 역할을 했던 유재웅 전 기술실장 그리고 노동조합을 심하게 음해하고 구성원들 분열을 이끌었던 이상순 전 본부팀장 지금은 경영지원실장인데요. 결국 구체적인 인사들이 난 당연히 거취 표명을 하리라고 보고요.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정되지 않는 한 YTN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남기류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YTN 정상화하는 날까지 아직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장균 기자 그리고 노종면 기자가 사장에 이제 응모를 했었다가 이제 박근혜 때 임명됐던 YTN의 주주 공기업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대표들이 최남수 씨를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 YTN은 사실 주식회사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준공영 언론입니다. 공영방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진의 선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떤 검은손이라든가 개입하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PT라든가 시청자들의 의견 개진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 생각들이나 주장이 관철되고 사장 선임이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이 제2의 최남수나 제3의 최남수가 나오지 않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남수 사장이 절차상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부적격성을 검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는 그런 번복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84일 동안에 YTN 노동자들이 그 풍찬노숙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싸웠는데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사측편의 입장을 썼고 또 그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도 아주 그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이제 쇄신할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YTN의 문제는 지난 9년 그리고 10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구역을 하고 구체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자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남수의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구체제를 연장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YTN 내부에서도 그 절실함이 표면된 거고 결국 YTN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든지 이 내부에 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게 단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공정 언론, 자유 언론 실천의 의지 이런 부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싸울 때만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번에 그런 것을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박진수 지부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랑 뒤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진수 지부장님 정말 외로운 싸움 많이 하셨고 과거 필름 보니까 말이죠. 이명박 정권 때 그 노종면 기자 해직할 당시에도 노조간부로서 굉장히 활약한 그런 그 장면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 10년의 긴 투쟁의 전선에 서 있던 박진수 지부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10년의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고요. 10년의 시간보다 더 절실한 건 이제 YTN이 제자리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뭐 피해를 받았지만 아직도 해직 언론인들이 제자리 못 찾고 있다는 YTN 현실이 가슴 아프고요. 부족히 자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환호성과 또 기쁨의
그런 탄성들이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박진수 지부장님 오늘 밤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축배를 나누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YTN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의 우리 박진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8월 29일 김용민 파이. 어제 서울 상암동 YTN 4억 3,249일 동안 해고됐다가 복직하게 된 노종면 기자. 네, 오늘 새벽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YTN은 특이하게도 자사의 노동조합 투쟁을 끈질기게 보도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뉴스를 모아보면 YTN 노동조합이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대선 후보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현직 기자 11명이 오늘 오후부터 경찰에 조사를 YTN 젊은 사원 모임이 구본홍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YTN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노동조합원 6명을 해임하는 등 하지만 여야는 YTN 사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잘못된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일선에 와서 기자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이는 2008년 가을 친박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른바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YTN의 이 뉴스를 끝으로 근 8년간 해고자 소식은 끊기고 구본홍 전 YTN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해고자 6명 중 3명만 복직되고 3명은 해고 상태 그대로. 해고자 중 1명인 노종면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과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와 공정방송 투쟁을 벌이다 부당하게 해직됐던 YTN 노종면, 조승호 그리고 현덕수 기자가 9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어제 복직 환영 행사에서 김환균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 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YTN의 정의가, 집 나간 정의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빠지고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대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지역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특강 내일 특히 재미있습니다. 남북 정세 변화에 대한 도올 선생의 탁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